바보 빅터 두 번째. 고귀한 목표. 로라는 일주일에 2번씩 레이첼 선생의 집으로 찾아갔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이 모아둔 자료와 원고를 바탕으로 글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피곤할 만도 했지만 녹음기와 따뜻한 차가 놓인 거실 테이블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오갔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니? 레이첼 선생은 신문을 펼쳐서 로라에게 건네주었다. 신문 상담란에는 스미스라는 금융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어려서부터 영민했던 스미스는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부모의 권유에 따라 금융회사에 취직한 스미스는 승승장구하여 고액 연봉자가 되었다. 고급 이태리제 양복, 유럽에서 직수입한 스포츠카, 롱아일랜드의 별장, 아름다운 부인, 그리고 무엇보다 동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그런데 얼마 전 스미스는 잘못된 거래로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지만 정작 그는 어리석은 거래를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점점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게다가 자신보다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경쟁자가 등장하자 지독한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다. 스미스는 스토커처럼 경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때로는 경쟁자를 쫓아낼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자를 미워할수록 그에게 돌아오는 건 깊은 자괴감 뿐이었다. 그는 샤워실의 거울을 보면서 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참 별일이네요. 잘나가는 월스트리터가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다니.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지. 스미스의 경우는 자기 믿음을 상실했어. 그에게는 학벌과 경제력이 자기 믿음의 원천이었지. 그런데 커다란 실패를 맛보고 자기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자 급격하게 자아가 위축된 거야. 사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콤플렉스가 더 강한 법이거든.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우월감으로 사는 사람은 더 예쁘고 더 젊은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지. 자기 믿음은 결코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로라, 이번엔 이걸 보겠니? 레이첼 선생은 자료를 모아둔 박스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걸 보자 로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진 속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의 남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인도의 자이나교 나치의 수도승들이야. 이들은 무소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고행을 하지. 어떤 사람들은 와이셔츠에 작은 얼룩만 묻어도 부끄러워하지만 이들은 알몸으로도 당당해. 왜냐하면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귀한 목표요? 나치의 수도승들의 인생 목표는 깨달음이야. 그것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목표지. 깨달음, 인류애, 애국, 예술적 발전, 미지의 탐구, 사회공헌. 이런 고귀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 고귀한 목표는 비고급이 아니니까. 무엇보다 고귀한 목표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하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해. 레이첼 선생은 자료함에서 빅터 프랭클에 관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수감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병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갔다. 프랭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발진 티푸스에 걸리고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나치에게 빼앗긴 원고를 되찾아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병마를 이겨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은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수용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실존 분석적 심리치료를 개발함으로써 심리치료 발전에 기여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인생을 바쳐서라도 진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일을 읽어 내려가던 로라는 고개를 들고 레이첼 선생을 바라보았다. 인도의 나치의 수도승들이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빅터 프랭클이 심리치료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레이첼 선생은 자기 믿음의 힘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고귀한 목표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로라는 생각했다. 고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고귀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로라는 레이첼 선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거실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넘어왔다.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피해줬던 레이첼 선생의 남편과 아들이 외출해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로라는 자료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아참, 얼마 전에 빅터를 봤어요. 빅터 프랭크를? 아니요, 빅터 로저스. 메를린 학교에 다니던 기억나세요? 빅터 이름이 나오자 레이첼 선생은 다급한 듯 그의 안부를 물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동네 못된 녀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부탁이 있는데 빅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사정은 알 수 없었으나 레이첼 선생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다. 로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일주일 뒤 로라는 게레로 정비소로 차를 몰았다. 빅터는 그곳에서 일한다고 말했었다. 전화번호에서 주소를 찾아 로라는 길을 물어가며 찾아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수고를 자청한 것은 레이첼 선생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10년 만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만난 날 다 큰 어른이 아이들한테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던 모습에 로라는 빅터에게 화가 났었다. 그래서 그저 한두 마디 근황만 나누고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어째서일까? 로라는 어쩐 일인지 빅터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된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어. 로라는 10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0년 전 어느 밤 빅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은 어떤 문구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다. 간혹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말은 기억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올라 마법처럼 위로가 되곤 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못생긴 얼굴을 비아냥거릴 만큼 나쁜 애는 아닌데.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만한 녀석이 아니잖아. 장난삼아 말했다고 하기에는 당시 빅터의 얼굴이 너무 순수했다. 어쨌든 그 일을 생각하면 누군가 일기장을 훔쳐본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었을 테고 빅터는 그 말은 물론 그날의 만남 자체도 다 잊고 있을 거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저 빅터 로저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정비소 앞에 차를 세운 로라는 남미계 젊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그녀를 유심히 훑어보던 그가 길 건너편 트레일러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빅터, 바보 빅터, 누가 찾아왔는데? 잠시 후 트레일러 안에서 빅터가 얼굴을 내밀었다. 로라는 길을 건너 트레일러 쪽으로 걸어갔다. 다가오는 로라의 모습을 보자 빅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로라, 여긴 어떻게 해? 빅터는 잠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 트레일러 앞에 놓인 벤치에 로라를 안내했다. 벤치 한편에는 잡동사니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빅터는 황급히 그것들을 챙겨들고는 옆에 있던 박스 위에 얹어 놓았다. 꾸러미 안에는 문 손잡이 비슷하게 생긴 물건 2개가 놓여 있었다. 로라가 유심히 바라보자 빅터가 말했다. 줄넘기야. 줄넘기? 그런데 줄은 어디에 있니? 이건 줄이 없는 줄넘기야. 빅터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로라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빅터는 양손에 줄넘기를 쥐고 펄쩍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로라의 모습을 보며 빅터가 머리를 긁적였다. 미안. 박스 안에는 각종 잡지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만화책과 소설책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과학이나 컴퓨터 관련 서적들이었다. 로라는 시험삼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각 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설마 브리테니커 24권을 다 읽은 건 아니겠지? 고물상에서 얻어온 거야. 21권은 못 읽었어. 주인이 버릴 때 깜빡했나봐. 아니 21권을 잃어버려서 내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읽었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빅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로라는 박스 옆에 세워진 모서리가 깨진 간이 칠판을 다시 보았다. 처음엔 당연히 낙서나 메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수학 공식이었다. 저것도 내가 풀었단 말이야? 그냥 재미로? 그건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빅터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 달 전 빅터는 아버지가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러 가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트럭에 타고 101번 국도를 지났다고 한다. 그런데 창밖 풍경을 감상하던 빅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어느 도로변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5개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광고판에는 아무런 문구도 없이 수학 문제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빅터는
광고판의 문제를 수첩에 적었고 집으로 돌아와 그 문제와 씨름했다.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자연, 로그의 및 이의 값을 알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고 나니까 진짜 의문점이 떠올랐어. 어째서 수학 문제가 광고판에 적혀 있었을까? 도대체 왜? 누가 그런 광고판을 만들었을까? 온종일 그 생각만 했지만 내 머리로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 빅터는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로라, 넌 이유를 아니? 로라는 대학을 나왔잖아. 빅터는 구원의 여신을 대하듯 로라를 쳐다봤다. 글쎄, 컴퓨터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잖아. 로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성의 없는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빅터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발견이었다. 빅터는 상대성 이론을 막 발견한 아인슈타인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턱에 올린 채 로라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 이 인터넷. 분명 인터넷 주소일 거야. 빅터는 칠판으로 달려가 손으로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숫자를 치면 비밀스러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거야. 스파이들이 지령을 주고받는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 케네디 암살 비밀이나 UFO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빅터는 밑도 끝도 없는 공상에 빠져 황당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야기가 4차원으로 뻗어갈 기세였다. 로라가 화제를 돌렸다. 혹시 레이첼 선생님 기억해?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물론이야. 날 칭찬해주신 유일한 선생님인걸. 레이첼 선생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로라가 전하자 빅터는 또 한 번 탄성을 질렀다. 선생님의 관심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다. 하지만 왜인지 금세 풀이 죽고 말았다. 아마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이건 선생님 전화번호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연락드려. 선생님의 말을 전했으니 이만 난 가볼게. 벌써? 빅터는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했다. 로라는 빅터의 터전이 흥미롭긴 했지만 낯선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바보로만 알고 있던 빅터가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어냈다는 것도 이상했다. 이 혼란스러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빅터는 차가 주차된 곳까지 로라를 배웅했다. 로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말한 숫자를 주소창에 넣어볼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로라가 차 문을 열자 빅터가 물었다. 로라는 대답 대신 작은 웃음을 지으며 불편한 상황을 넘겼다. 로라는 다시는 빅터와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의미가 있을 뿐. 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로라는 제법 감성적인 기분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호기심이 가져온 행운. 토요일 아침이었다. 로라의 작은 아파트에는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테이블에는 레이첼 선생이 보내온 원고와 녹취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 것은 온전히 로라의 몫이었다. 로라는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원고를 쓰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글을 써내려갔다. 산을 오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태양은 뜨거웠고 남자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남자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넓은 개울이 보였다. 남자는 주저없이 개울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천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물은 꿀맛이었다. 목마름이 사라지자 남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개울가에 세워진 표지판에 포이즌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등산로에 뛰어갔다. 몸이 점점 뜨거워졌다.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왔다. 급기야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등산객들에게 발견된 남자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등산객들에게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의사는 고열에 시름하던 남자에게 말했다. 지난주에도 개울물을 마신 등산객이 실려왔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등산객은 지금 아주 건강하니까요. 그는 낚시라고 써진 표지판을 독약으로 착각했을 뿐이었거든요. 당신도 혹시 표지판을 봤나요? 그러자 불덩이 같던 남자의 체온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정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정신은 정신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은 행동을 지배한다. 표지판을 잘못 본 등산객의 경우처럼 정신은 심지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된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도 이렇게 일찍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로라가 인터폰을 연결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라 덩컨 씨 댁이 맞습니까? 예의 바른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을 컴퓨터 기업인 애플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제야 로라의 머릿속에 벨이 울리듯 기억이 떠올랐다. 사흘 전 빅터를 만나고 온 로라는 시청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빅터가 부탁한 숫자를 입력했다. 허무맹랑한 광고판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소를 화면에 입력하자 이상한 글귀가 떴다. 로라는 그것이 애플리의 상품 광고나 누군가의 고약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애플리의 특별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맙소사 장난이 아니었나 보다. 로라가 현관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로라에게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애플리에서 덩컨 씨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도 없고 집 주소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는 이메일 주소를 쓰라는 말을 그냥 주소로 알았던 것이다. 로라는 잠시나마 또 다시 자책감에 빠졌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 쓰다니. 하지만 아직 이메일은 그녀나 일반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으므로 있을 법한 실수였다. 적어도 이 순간은 그렇게 생각하자고 로라는 마음을 달랬다. 로라는 직원에게 애플리가 모셔야 할 주인공은 자기가 아님을 서둘러 설명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실토해야 할 것 같았다. 아, 그랬군요. 그럼 그 명석한 친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로라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빅터와 명석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엊그제만 해도 바로 로라의 눈앞에서 빅터는 바보라 불리고 있지 않았던가? 로라는 애플리 직원들의 차를 함께 타고 빅터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로라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왜 도로 한복판에 암호 같은 광고판을 세워놓았죠? 신문에 사원 광고 모집 광고를 냈으면 수천 명이 응모했을 텐데요.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죠.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빅터가 말한 광고판 사진이었다. 백일원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옥외 광고판을 봤겠지요. 그런데 왜 광고판에 수학 문제가 그려져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옥외 광고판을 만든 지 2달이 지나도록 신규 채용 사이트에 접속이 없었죠. 만약 로라 씨가 광고판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하죠.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죠. 왜? 왜?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하는 사람. 이들이 애플리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입니다. 바로 빅터 씨처럼요. 아무래도 이들은 빅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빅터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로라는 빅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빅터는 취미삼아 발명 비슷한 걸 해요. 어떤 발명품이죠? 이를테면 줄 없는 줄넘기랄까? 여기까지 말하자 로라는 아차 싶었다. 안경 쓴 남자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로라는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아 죄책감이 들 지경이었다.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군요. 안경 쓴 남자가 무릎을 쳤다. 로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재적 발상?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대부분 기존의 것에서 디자인을 살짝 고치거나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죠. 이른바 지루한 덧칠 작업이죠. 그에 반해 천재들은 사물의 결정적인 요소를 바꿉니다.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죠. 세상에 줄넘기에서 줄을 없앨 생각을 하다니 정말 친구분을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그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낸 것처럼 흥분했다. 로라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다.
이쪽 세계에서는 바보로 통하는 빅터가 저쪽 세계에서는 명석하고 창조적이고 게다가 천재적인 인물로 비치고 있었다. 로라로서는 도무지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구분해낼 도리가 없었다. 애플이 직원들과 로라를 태운 고급 승용차가 게레로 정비소 건너편의 트레일러 앞에 섰다. 트레일러 앞 벤치에 앉아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빅터는 차에서 내려 달려오는 로라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로라는 아까 자신이 잘못 받았던 꽃다발을 빅터에게 건네며 말했다. 빅터, 광고판에 정말 비밀이 숨어 있었어. 믿음보다 큰 두려움. 정말 근사한 청년이 됐구나.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레이첼 선생은 인사말을 받기도 전에 빅터를 끌어안았다. 로라와 빅터는 레이첼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거실에 둘러앉은 스승과 두 제자는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빅터에게 생긴 기이한 사건을 로라가 흥분된 어조로 전하자 레이첼 선생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빅터는 의기소침하게 차만 홀짝거렸다. 빅터, 주저하는 이유가 뭐니? 저는 자격이 없는걸요. 애플리에서는 빅터를 기획 파트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다. 빅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학력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더욱이 이것은 애플이 회장의 의견이며 모든 선택권은 빅터에게 있다고 했다. 빅터는 물론 로라도 얼떨떨했다. 모두들 탐내는 기회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빅터에게 애플이 직원들은 조금 놀라는 듯 했고 그들의 그런 모습에 로라는 더욱 놀랐다. 결국 로라는 일주일 동안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상황을 중재하고 레이첼 선생의 도움을 얻고자 빅터를 설득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첼 선생의 앞에 앉게 된 것이다. 빅터,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애플리의 입사 시험은 펜과 종이로 치르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것은 시험이었고 너는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애플리에서 MIT 출신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광고판은 만들지도 않았겠지. 애플리는 엘리트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내가 찾아주길 바라는 거야. 빅터는 여전히 자신 없는 표정으로 찻잔만 빙글빙글 돌렸다. 물끄러미 제자를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은 무언가 생각난 듯 미소를 지었다. 강철한 카네기가 풋내기 시절 때였어. 일자리를 알아보던 카네기는 피츠버그 전신국에서 점포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장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단다. 그는 피츠버그의 지리도 잘 몰랐고 수십 킬로미터를 돌며 전보를 배달하기에는 몸도 허약했지. 하지만 면접관이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카네기는 지금 당장이요 라고 대답했어. 레이첼 선생은 빅터와 눈을 마주쳤다. 생각해보렴. 카네기도 분명 두려웠을 거야. 전보 배달을 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는 기회를 잡기 위해 용기를 냈어. 기차표는 없었지만 일단 기차에 올라탔지. 너도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 빅터는 속마음을 들킨 듯 뜨끔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무서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란다. 조롱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들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옷도 못 입고 좋아하는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하지. 사실 나도 그랬단다. 선생님이요? 로라와 빅터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레이첼 선생은 윙크를 하며 찻잔을 들었다. 너희는 믿지 못하겠지만 난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어. 사람들 앞에서 학교에 발표를 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적도 있었지. 그러다 17살 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단다. 아버지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우리한테 달려들었지. 아버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렸고 우리 차는 균형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갔어. 차가 주사위처럼 대굴대굴 구르는 짧은 순간 내 눈앞에는 17년의 세월이 두꺼운 책을 빠르게 넘길 때처럼 지나갔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레이첼 선생이 말을 이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행히 아버지도 나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나는 충격적인 체험을 했단다. 바로 죽음에 대한 체험이었지. 죽음은 먼 것이 아니었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짝사랑하던 남학생의 집을 찾아가는 거였어. 나는 팔에 깁스를 한 채 그 남자에게 고백을 했어. 언제 다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 해보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로라는 레이첼 선생의 연애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 그 후로는 그와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자주 만날 수 없었지. 또 퇴짜를 맞았다는 소문이 돌아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고. 그때 슬펐냐고? 물론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했으니까. 오히려 슬픔이 지나간 뒤에는 해방감을 느꼈지. 그럼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로라는 그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레이첼 선생은 손끝을 턱에 대고 잠시 추억에 잠겼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 또 한 번의 사랑이 찾아왔지. 나는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오지 않더구나. 졸업이 가까워지자 난 초조해졌어.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여자로서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나는 그에게 고백을 했어. 상처를 받는 게 고백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그 고목 같은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구나. 이런. 알고 보니 그는 대학 1년 때부터 날 짝사랑하고 있었어. 저 바보는 4년 동안 나한테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야. 워낙 자존심이 강한 남자라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했지. 나중에 들으니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처럼 백만장자가 돼서 날 찾아올 계획이었다고 하더구나. 그거 참, 내가 데이지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있으면 어쩌려고 말이야. 어쨌든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멀어져야 했을 거야. 다만 내 그런 용기 덕분에 매일 밤마다 저 헬리콥터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침실에서 레이첼 선생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첼 선생은 두 제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교통사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단다. 오늘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후회 없는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했지. 너희도 인정하는 순간을 상상해보렴. 과연 실패했던 일들이 후회가 될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오직 시도하지 않은 것만이 후회로 남지. 빅터, 사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후회 때문이었단다. 그때 나는 너를 너무 쉽게 포기했어. 나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게 후회로 남았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때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단다. 레이첼 선생은 한 손으로 빅터의 손을 또 다른 손으로 로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또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가능성뿐이야. 시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움 따윈 던져버리고 부딪혀보렴.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믿어봐. 레이첼 선생의 집을 나온 후 로라는 빅터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레이첼 선생의 격려를 받은 두 사람은 고무되어 있었다. 차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로라는 빅터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들을 꺾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쇼핑몰이었다. 차에서 내린 로라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쇼핑몰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자, 입사 선물이야. 빅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고 숨을 멈췄다. 별거 아니야. 지금 뜯어볼래? 빅터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상자에는 빨간색 줄무늬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빅터는 넥타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빈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뭘 찾니? 설명서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로라는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로라는 빅터의 목에 넥타이를 걸고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도 서툰 솜씨여서 매듭을 풀어줬다 묶어지기를 반복했다. 매듭을 만드는 로라의 두 손이 자신의 턱 끝에 스칠 때마다 빅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매듭이 완성되자 로라는 넥타이 목을 길게 늘려서 빅터의 머리에서 빼냈다. 그리고 그 넥타이를 빅터의 손에 쥐어주고 다시 차를 몰았다. 빅터는 둥글게 고리 모양이 만들어진 빨간색 줄무늬 넥타이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넥타이를 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손안에 있었다. 이제 빅터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빅터는 단단하게 묶인 매듭을 만지며 한껏 용기를 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 구름 한 점 없었다. 멋진 현대식 건물을 배경으로 한 하늘은 아찔할 정도로 파랬다. 건물 앞에 있는 애플리의 로고 조형물이 날카롭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 애플리. 빅터는 잡지에서만 봐왔던 그 유명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시죠. 차에서 내린 채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던 빅터를 인사 담당자가 안내했다. 건물 1층에는 컴퓨터 관련 기기들이 연대 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들을 계속 구경하고 싶었지만 남자는 발길을 재촉했다. 로비에서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빅터가 두리번거리며 묻자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빅터는 애플리의 창립자인 테일러 회장이 컴퓨터 시대를 개척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테일러 회장님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테일러 회장님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빅터는 점점 몸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납작하게 바닥에 닿을 만큼. 드디어 회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화난 얼굴로 일어났다. 바로 자네로군. 내 수수께끼를 푼 장본인이 테일러 회장이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반겼다. 이제껏 빅터가 주위에서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색달랐다. 멋진 양복 재킷 아래에는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빅터는 그 모습이 레몬을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애플리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하네.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빅터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테일러 회장은 그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대답했다. 아, 학벌 때문에 고민했다지. 하지만 학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니까. 빅터는 회장의 얼굴과 하얀 운동화를 번갈아 바라봤다. 뭔가 알쏭달쏭했다. 세상의 기준이 옳은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네. 테일러 회장은 웃으며 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검지를 가슴팍에 대고 줄을 긋듯 수직으로 내려 그었다.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말하네. 그런데 사실 심장은 인체 중앙에 있어. 약간 왼쪽에 치우쳤을 뿐. 일반적인 위치 개념으로는 즉 분명 중앙이야. 하지만 의뢰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알아왔던 탓에 모두 그렇게 말하는 것일세. 학창 시절에 심장의 가운데 그려진 인체 해부도를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보다 잘못된 상식을 더 믿는 거지. 빅터는 오래전 생물 시간에 봤던 인체의 도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이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빅터의 마음속 의문과는 상관없이 테일러 회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절대 불멸의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은 또 어떤가? 천재들이 만든 복잡한 이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군가 오류를 발견하면 그 이론은 허물어지지. 천동설의 운명처럼 말이네. 과학도 일시적인 진실일 뿐이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네. 다만 확실한 건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어떤 진리도 없다는 걸세. 오직 내가 진리야.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테일러 회장도 빅터의 머릿속을 읽은 것 같았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빅터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학력, 직업, 패션, 자동차, 심지어는 인생의 동반자까지.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산다고 안도하지만 결국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해. 이런 정신으로는 혁신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따라야 하네. 남이 만든 표지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표지판을 세워야 해. 빅터는 자신에게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한테는 그런 대단한 보물이 없는걸요. 빅터는 야구 카드숍 앞에서 빈 호주머니를 뒤적이는 아이처럼 의기소침하게 말했다. 아니야, 자네만의 기준은 이미 자네 안에 있어. 관건은 나만의 기준을 따르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일세. 자신을 믿으란 말씀인가요? 빅터는 레이첼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러자 테일러 회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바로 그걸세. 자네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자네 스스로 자신을 믿는다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반대로 자네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네를 믿어주지 않을 걸세. 빅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상이 비웃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 허허벌판에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하다. 과연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빅터 로저스. 테일러 회장이 두툼한 그의 두 손을 빅터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자네는 여태껏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자네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알아.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빅터는 뜨겁고 고귀한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느꼈다. 불안감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취하고픈 욕망이 가득 채워졌다. 잠시 후 회장실을 나오며 빅터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의 기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빅터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직원 카드를 신기한 듯 들여다봤다. 회사 내에서는 항상 직원 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은 곧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테일러 회장과의 미팅이 끝난 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애플리에서 직원 카드와 명함만 제공한 것은 아니다. 빅터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최신형 컴퓨터도 지원해 주었다. 무엇보다 빅터를 흥분시킨 건 보장 항목이 빼곡한 의료보험이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새 치아를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빅터는 이 사실을 아버지 생일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를 치과에서 하면 어떨까? 깜짝 놀라시겠지? 빅터는 밤마다 아버지의 가지런한 치아를 상상하며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이었다. 출근길에 직원 카드를 목에 걸 때면 메달을 받은 것처럼 뿌듯했지만 막상 사무실에 들어오면 쇠사슬로 목이 감긴 것처럼 고개가 숙여졌다. 빅터는 업무에 대해 남들보다 모자라다기보다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는 매일 사무용 가구처럼 조용하게 창가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웠는데 이는 지켜보는 쪽도 마찬가지였다. 팀원들은 원숭이 우리로 출몰한 염소를 바라보듯 어리둥절해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젊은이가 특채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특채 직원은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었다. 행동도 좀 이상했다. 그렇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테일러 회장이 직접 선발한 인재였기 때문이었다. 빅터라는 특채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테일러 회장님이 찾아낸 인재라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 소문에는 회장님의 기대가 대단하다던데? 우연히 직원들의 소곤거림을 들은 이후 빅터는 마음을 다 잡았다.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 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테일러 회장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그것이 빅터 씨의 업무입니다. 빅터를 담당한 팀장은 빅터가 할 일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기획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기획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러자 팀장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바보도 알아보게 쓰십시오. 순간 정체가 들킨 것 같아 뜨끔했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빅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어차피 어렵게 쓰고 싶어도 그럴 역량이 못 되었다. 다음날부터 빅터는 두툼한 스프링 노트를 가지고 와서 공상을 조개 그려 넣었다. 이런 일이라면 평소에도 늘 해왔던 터였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빅터는 정비소 구석이나 트레일러 앞에 앉아 수첩을 꺼내 설계도를 그렸다. 그것은 지금까지 빅터가 누렸던 유일한 놀이였다. 그런데 애플리에서는 놀이를 하도록 시간을 주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사람도 많았다. 게다가 돈까지 주었다. 빅터는 수업 시간에 몰래 만화를 그리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프링 노트에 자신만의 물건을 그려 넣었다. 이게 뭡니까? 기획서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빅터는 떨리는 손으로 스프링 노트를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팀장은 한동안 입을 벌린 채 곰돌이 푸가 새겨진 노트 표지를 내려다보았다. 팀장은 천천히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빅터의 삐뚤빼뚤한 그림이 나오자 팀장은 또 한번 입을 벌렸다. 바보도 알아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끙. 팀장은 못마땅한 듯 이마에 주름을 잡고 노트를 넘기기 시작했다. 빅터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팀장의 눈치를 살폈다.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은 조금 떨떠름해지더니 곧 냉소적으로 변했다. 노트의 중간쯤부터는 눈을 내리깔고 보는 신용만 했다. 이건 트랙볼 비슷하군요. 이미 시장에서 사장되었죠. 퍼즐 게임, 애플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소리나는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가 건반입니까? 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펄럭. 팀장은 전화번호부를 넘기듯이 빠르게 노트를 넘겼다. 빅터의 자신감도 점점 옅어졌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럼 아마추어급 발명 클럽에 가입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무실에 팀장의 고함 소리가 울렸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파티션으로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빅터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벌거벗은 듯 굴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왔고 마음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빅터는 자신보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업신여김을 받는 게 더 마음이 아팠다.
나의 기준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일까? 복도에서 들으니 시끄럽던데 무슨 일인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테일러 회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빅터 씨의 기획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은 선생님에게 고짓을 하는 얄미운 동급생처럼 테일러 회장 앞에 스프링 노트를 펼쳤다. 테일러 회장은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워 빅터를 곁눈질한 다음 노트를 집었다. 크크. 노트를 남기던 테일러 회장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같았다. 계속되던 웃음소리는 노트의 중간쯤에 이르러서 침묵으로 돌변했다. 테일러 회장은 오랫동안 그 한 장의 그림을 주시했다. 사무실의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게 뭐지? 스케치북 컴퓨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나? 그러니까 빅터는 팀장의 눈치를 슬쩍 보다가 말을 이었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 위에 직접 마우스, 펜이나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컴퓨터입니다. 스케치북이나 노트처럼 들고 다닐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 회장이 빅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자 팀장이 끼어들었다. 아마 다른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냈을 겁니다. 확실한 건가? 그러자 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테일러 회장과 빅터는 노트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에 열중했다. 둘은 마치 희귀한 야구 카드를 창고에서 찾은 아이들 같았다. 자자자 자판을 치지 않고 소리로 움직이게 하는 컴퓨터도. 그것도 재밌겠는걸? 어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나? 테일러 회장은 빅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붙어서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날 빅터는 테일러 회장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음 날이 되자 애플이 전체에 퍼졌다. 어제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빅터가 출근을 하자마자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나나의... 빅터는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팀장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오간 건 분명했다. 그 후 빅터의 노트에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은 기획실의 장기 프로젝트가 되었다. 생애 첫 선택. 로라의 가족이 오랜만에 식탁에 모여 앉았다. 그동안 핑계를 대며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로라는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집을 찾았다. 분위기는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신문에 실린 사건 사고를 들먹이며 모든 책임을 공산당과 방탕한 청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아버지, 도대체 실업률이 왜 우리들 탓이에요? 너희 세대가 무능하니까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토미,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제 정신은 멀쩡해요. 그래? 멀쩡한 녀석이 월마트에서 잔돈이나 거슬러주고 있어? 빌 게이츠는 내 나이 때 도스를 만들었어 이놈아. 분위기가 서먹해지자 어머니는 화제를 돌렸다. 로라,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요새 바쁜 일 있니? 네, 글을 쓰고 있거든요. 곧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와 남동생이 놀라워하며 반색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오, 굉장한걸? 로라는 스테이크를 썰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책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꽤 괜찮았다. 아버지가 흥을 깨기 전까지는. 그건 나와 봐야 알지. 만사가 계획대로 술술 풀리면 왜 모두 백만장자가 되지 못했겠어? 그러자 어머니가 남편 손등을 꼬집었다. 여보, 재앙은 입에서부터 생긴다는 말도 모르세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시청 계약직 직원 따위가 쓴 책을 누가 돈을 내서 사보겠냔 말이야. 레이첼 선생님과 함께 쓴 책이에요. 그 여자는 또 누구야? 음식은 절반도 먹지 않았지만 로라는 더 이상 입맛이 돌지 않았다. 시간이 남아도는 두 여자가 심심풀이로 글을 좀 썼나 본데 그런 정신 상태로는 어림도 없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할 거면 아예. 안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로라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청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로라가 선전포고를 하듯 말했다. 순간 어머니와 남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탁 치며 말했다. 정신이 있는 게냐? 이 불경기에 직장을 관둬? 글만 써서 먹고 살겠다고?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냐? 허튼 생각 말고 정식 직원이 될 궁리나 해. 이미 늦었어요. 벌써 사표를 냈는걸요? 로라는 싱긋 웃으며 입가를 닦았다. 아버지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었다. 로라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제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레이첼 선생의 집을 찾아간 로라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로라는 소파에 앉아 꿈꾸는 소녀처럼 말했다. 앞으로는 동화를 쓰고 싶어요. 전 예전부터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했거든요. 어린 왕자나 찰리 초콜릿 공장처럼 어른들도 읽는 동화를 쓰고 싶어요. 일을 정말 그만둔 거니? 로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칭찬을 받으리라 기대했는데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은 작은 문제가 생겼단다. 우리 원고를 출간하기로 했던 출판사가 파산을 했어. 로라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만 같았다. 너무 걱정은 마. 뉴욕에 있는 출판사들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레이첼 선생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며 로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뒤로 좋은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과거의 속박. 자네 차례야, 빅터. 월요일 아침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간단한 게임으로 커피 내기를 했다. 오늘의 종목은 블록 쌓기였다. 빅터는 위태롭게 쌓인 블록탑 위에 블록 하나를 올려놓았다. 블록은 아슬아슬 흔들리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동시에 직원들의 폭소도 터졌다. 빅터는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껏 친구가 없었던 탓에 빅터는 어떤 게임을 하건 요령이 없었다. 사실 승패보다는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이걸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또 빅터의 병이 도졌군. 아이디어는 나중에 생각하고 패자는 커피부터 사오라고. 하하하. 빅터는 수줍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비록 블록을 무너뜨려 게임에는 졌지만 혼자 미끄럼틀을 타면서 상상 속의 친구와 노는 것보다는 훨씬 즐거웠다. 빅터는 애프리에서의 생활에 만족했다. 여기서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지 않았다. 점심도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았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빅터는 가끔씩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기분이 들면 빅터는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아마 저것도 가능할지 몰라. 군의 커피숍으로 이어진 복도에서 빅터는 걸음을 멈췄다. 벽면에 팀 대항 볼링 시합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빅터는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켜 팀원들이 환호하며 자신을 포옹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입가에는 비밀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빅터는 포스터의 모델을 흉내내며 복도 카페트에 가상의 볼링볼을 던졌다. 바보 빅터.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빅터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섬뜩했다. 마치 총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팔을 내밀고 볼링 자세를 취했던 빅터는 고개를 들었다. 저 앞에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그가 빠르게 걸어왔다. 이봐, 너 바보 빅터 맞지? 빅터는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이 좀 네모나게 변했지만 빅터는 그를 금세 알아봤다. 가끔 악몽을 꿀 때마다 로널드 선생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더프? 더프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악수 대신 빅터의 등을 쳤다. 큰 힘은 아니었지만 빅터는 휘청거렸다. 여긴 어떻게? 나는 이번에 이곳 신입사원이 됐지. 더프는 어깨를 쓱했다. 그는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더프는 무전기를 뒤로 감췄다. 물론 지금은 보안요원이지만 곧 기획팀으로 발령이 날 거야. 애플리에서 내 진가를 알아볼 테니 시간 문제지. 그런데 너는 피자 배달 온 거야? 오늘은 동창이라 용서해주지만 앞으로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알겠어? 더프는 겁을 주며 무전기 안테나로 빅터의 배를 찔러댔다. 그러다 무언가 딱딱한 게 걸리자 고개를 내렸다. 더프는 길 잃은 강아지의 인식표를 확인하듯이 빅터의 목에 걸린 직원 카드를 잡아당겼다. 유심히 직원 카드를 검사하던 더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눈을 비볐다. 바보 빅터, 내가 어떻게?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만. 빅터는 도망가듯 복도 모서리로 돌아 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빅터는 벽에 기대어 로널드 선생이 나타나 주길 바랐다. 그럼 분명 꿈일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었다. 한동안은 잘 넘어갔다. 빅터는 더프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했고 사무실 밖으로도 좀처럼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주일 뒤 빅터는 군의 식당에서 더프를 보게 되었다. 내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에 바보가 하나 있었지. IQ가 얼마였는지 알아? 73이었어. 그래서 그 녀석 별명이 돌고래였지 꼭. 더프의 실감나는 묘세 사람들이 키득거렸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반응이 좋았다. 세상엔 바보들이 득실거리지. 누군가 맞장구를 쳤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빅터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빅터는 점심을 포기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걸음을 뗄 때마다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든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빅터는 야외 휴게실로 더프를 불러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내가 허성재를 보낼 때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
경비일은 할 만해? 경비가 아니라 보안 요원이라니까. 야, 내 주제에 날 무시하는 거야?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용건이나 빨리 말해. 부탁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주겠니? 어떤 일? 더프는 시치미를 뗐다. 빅터는 자기 입으로는 차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빅터가 머뭇거리자 더프는 눈을 내리깔고 희죽거렸다. 메를린 학교 때 바보라고 부르면서 뒤통수를 때릴 때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빅터는 입술만 깨물다가 허전하게 발걸음을 돌렸다. 야,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뒤에서 더프가 말했다. 너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고 엄청난 경쟁을 치렀는데 넌 거저 들어왔어. 단지 운이 좋아서 말이지. 애플이와 내가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어떻게 어물쩍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은 오래가지 못해. 그날 이후 빅터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로널드 선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빅터의 귀를 잡아당기고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갔다. 여러분은 그동안 속으셨습니다. 이놈은 전응아예요. 로널드 선생은 학교 성적표와 IQ 점수가 쓰인 노트를 사방에 뿌렸다. 언제나 비슷한 패턴의 꿈이었으나 그때마다 빅터는 침대에서 비명을 질렀다. 악몽은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빅터는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고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갔다.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작은 행동도 죄를 짓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롱을 받을 짓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많아졌다. 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내 아이디어가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아는 뭔가를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샘이 마른 우물처럼 아이디어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하루아침에 공 던지는 법을 잊어버린 투수가 된 것만 같았다. 특히 회의 시간이면 좌불안석이 되었다. 빅터 씨, 이 중에 어떤 기획안이 좋은 것 같습니까? A안도 좋고 B안도 좋고 C안도 나는 나쁘지 않고 무슨 대답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좀 크게 말해보겠습니까? 빅터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말도 더 더듬었다. 빅터는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자기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특히 두세 명이 모여 소곤거릴 때는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내 흉을 보는 건 아니겠지? 빅터는 소곤거림을 무시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디를 가나 삼삼오오 모여 귀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한 사람이 흉을 본다 하기에는 너무도 열성적이었다. 명상이나 채식이 유행하는 것처럼 애플리에서는 소곤거림이 대유행인 것 같았다. 직원들은 태풍을 감지한 들짐승처럼 불안에 떨며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곤소곤, 소곤소곤. 그것은 시한폭탄의 타이머 소리처럼 불길했다. 다들 불안감에 휩싸였고 불안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터지고 말았다. 애플리 빌딩 로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직원들은 출근 카드를 찍는 것은 잊은 채 게시판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빅터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자신에 대한 폭로문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빅터는 사람들을 제치고 게시판 앞으로 나갔다. 빅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다행히 공고 내용은 예상과는 달랐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로비가 몹시 술렁거렸다. 말도 안 돼. 테일러 회장님이 해임을 당하다니? 어떻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지?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직원들은 공고문을 읽고 또 읽었다. 빅터는 이제야 소곤거림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애플이는 위기에 빠져 있었고 특별한 조치가 내려질 태세였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예측했다. 다만 테일러 회장이 퇴출될 줄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다. 결국 혁신의 저주에 걸려들었어. 빅터의 등 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다. 혁신의 저주? 혁신적인 상품의 90%는 실패한다는 이론이야.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더군. 분명 테일러 회장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뭐랄까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어. 몽상가의 한계였군. 며칠 뒤 대주주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CEO 해임건에 대해서는 로비에서 들었던 대화와 비슷했다. 테일러 회장의 해임은 몽상가적 기질이 다분하고 지나치게 모험적이며 고집이 세다는 이유에서였다. 성공의 법칙이란 게 참으로 허망했다. 얼마 전까지 성공의 법칙이었던 테일러 회장의 모험 정신이 이제는 반대로 실패를 의미했다. 사람들은 오직 현재의 결과만을 믿었다. 테일러 회장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지 자신을 믿고 모험을 하라고. 하지만 회장님은 그
그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 테일러 회장님도 실패했는데 과연 나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을까? 테일러 회장의 부재는 빅터에게 심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테일러 회장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지자 빅터는 줄이 끊어진 연 신세로 전락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애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빅터의 프로젝트는 모두 무산되었다. 빅터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전 집주인이 버리고 간 처치 곤란한 옷장을 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빅터를 호출했다. 다름이 아니라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말입니다. 소문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야 서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단도직입적으로 팀장은 깍지를 끼고 그 위에 턱을 올렸다. IQ 테스트를 받아볼 생각 없습니까? 정신이 아득했다. 빅터는 손발이 묶인 채 우물 바닥으로 떨어지는 착각이 들었다. 참혹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사실 난 소문이나 IQ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흘려버렸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영진에서는 경영 합리화 지침을 내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남으려면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빅터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발가벗은 듯한 수치심에 온몸이 얼어붙을 뿐이었다. 면담이 끝나자 빅터는 좀비처럼 걸어 나왔다.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걷는지도 몰랐다. 빅터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퇴근 시간은 한참이나 남았다고 바보 녀석아. 앞에 덕후가 보였다. 빅터가 무시하고 걷자 그는 무전기를 들고 따라왔다. 그동안 너에 대해 조사를 좀 했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보안 요원으로서의 의무였으니까. 소문을 퍼뜨린 것도 내 의무였니? 덕후는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다. 그건 난 모르는 일이야. 하여튼 너 말이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아이디어를 테일러 회장이 좋아한 것도 그렇고 내가 넉 달을 버틴 것도 그래.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광고판이야. 도대체 광고판의 수학 문제를 누가 풀어줬지? 내 주위에는 정비소 멍청이들 뿐이잖아. 순간 빅터가 덕후를 힘껏 미쳤다. 덕후는 커다란 몸집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복도에 나뒹굴었다. 헛, 이게 미쳤나? 덕후는 인상을 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빅터가 달려들자 덕후는 옴짝달싹 못하고 당황해했다. 퍽! 덕후의 얼굴에 빅터의 주먹이 꽂혔다. 덕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빠진 표정이었다. 그러다 빅터가 다시 단단히 쥔 주먹을 치켜들자 재빨리 팔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그만! 빅터는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는 덕후를 내려다보았다. 떨고 있었다. 빅터가 알고 있는 덕후는 절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덕후는 유니폼 상의로 코를 닦고 옷에 묻은 피를 확인했다. 덕후는 이를 꽉 물고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덕후는 울먹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체념한 듯 말했다. 그래, 난 사실 애플이 소속이 아니야. 아웃소싱. 그냥 경비업체에 별 볼 일 없는 파견직이라고. 학교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 통하지가 않더란 말이야. 빅터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있는 덕후를 보며 왜 그때는 이렇게 덕후에게 달려들지 못했을까 생각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쉬웠는데 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널 여기서 처음 봤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경비일이나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애플리의 직원이 될 수 있냐고. 그것도 회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말이야.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뭔가 결정적인 법칙을 몰라서일 거야. 그것만 알면 나도 예전처럼 도대체 그 수학 문제는 누가 풀어준 거야? 이제 덕후는 구세주에게 인생의 비밀이라도 묻느냐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빅터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너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아. 빅터는 덕후를 뒤로 한 채 애플리를 나왔다. 포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 로라가 전업작가 선언을 한 지 어느덧 2달째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로라는 아파트에 나와서 동화를 썼다. 로라는 창밖을 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다. 걱정거리가 많았다. 일단 돈이 문제였다. 이대로라면 2~3달도 버티기가 힘들었다. 원래 계획은 레이첼 선생과 함께 쓴 책으로 원고료를 받고 동화를 써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나 둘 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돈도 돈이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감이었다. 로라는 아직 동화를 한 편도 완성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글을 쓸 때는 위대한 작품처럼 보였던 것이 다음날 다시 보면 형편없는 글로 전락해 있었다. 지우고 고치고를 반복하다 보면 진도는 제자리였다. 진정한 작가라면 술술 글이 나왔을 거야. 과연 나에게 재능이 있기는 한 걸까? 로라는 곧잘 패배주의에 빠졌다. 로라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작가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 그것은 바로 책이었다. 레이첼 선생과 함께 쓴 원고가 출판만 된다면 로라는 자신감을 되찾을 것 같았다. 레이첼 선생은 부지런히 원고 사본을 출판사에 보냈다. 결과는 한결같았다. 이번 에도 소식이 없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퇴짜를 맞았잖니? 그러다가 갈매기의 꿈의 퇴짜 기록을 갱신하자 레이첼 선생은 출판 에이전트를 알아봤다. 로라는 얼굴도 모르는 에이전트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았다. 아니 꼭 그래야만 했다. 로라는 흥분된 마음으로 좋은 뉴스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외출을 다녀와 보니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가 3개나 남겨져 있었다. 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풀어볼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재생 단추를 눌렀다. 도대체 책은 언제 나오는 거냐? 뭔 일을 그따위로 해? 작가가 되겠다는 거냐? 실업자가 되겠다는 거냐? 아버지였다. 요즘 딸 아버지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로라를 패배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로라는 메시지를 지웠다. 두 번째 메시지는 조금 느닷없었다. 예전에 교회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니, 로라? 빅터의 목소리였고 내용은 그게 다였다. 들릴 듯 말 듯한 빅터의 목소리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엉뚱하면서도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 빅터도 그날을 기억하는 걸까? 로라는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한 빅터의 음성에 그가 걱정되기도 했다. 로라는 빅터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쥐었다. 바로 그때 3번째 메시지가 귀를 파고들었다. 레이첼 선생의 들뜬 목소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 다음 주에 출판 에이전트가 샌프란시스코에 들리기로 했단다.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기대하렴 로라. 일주일 뒤 로라와 레이첼 선생은 레스토랑에서 에이전트를 만났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왔지만 사과 대신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체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놨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번엔 스테이크가 질기다며 또 불평을 했다. 로라는 에이전트의 스타일이 왠지 아버지를 닮아 불안했는데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순전히 기분을 망치러 온 사람이었다. 몇 군데 출판사를 알아봤지만 반응이 별로더군요. 그러더니 홀 한쪽에서 피아노를 치는 재즈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형편없다고 투덜댔다. 로라는 에이전트와 아버지가 만난다면 어떨까 잠시 상상했다. 혹시 원고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고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주제도 저자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뭔가요? 로라와 레이첼 선생이 동시에 물었다. 글쎄요, 뭘까요? 참 편한 대답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였다. 이 원고는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하러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온 건가요? 포기하라고? 참다 못한 레이첼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전화로 귀찮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작가 지망생들의 과대 망상을 듣고 있노라면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죠. 충고를 하나 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행동하는 에이전트예요. 레이첼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충고를 하자면 글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원치 않는 충고와 빈 접시를 남긴 채 떠났다. 테이블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나란히 앉아있던 로라와 레이첼 선생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다. 분위기는 65대 13으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쿼터를 마친 대학 농구팀의 라커룸과 비슷했다. 아무래도 직접 출판해야겠구나. 레이첼 선생이 기합을 넣듯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방금 전에 당한 수모는 다 잊었는지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슈베르트의 마왕 악보도 출판사들이 모두 퇴짜를 냈지만 친구들이 자비로 만들어 결국 성공했단다. 우리도 못하는 법 없어. 내가 대출을 받으면 1000부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거야. 유통 문제도 아이디어를 짜내면 방법이 나오겠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방금 에이전트가 한 말 들으셨잖아요. 저 사람은 수백 명의 출판 에이전트 중 하나일 뿐이야. 분명 우리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재능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줄도 못 썼다고요. 한 단어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겠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로라를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은 제자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리는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야.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야. 정신적인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이야. 로라, 너의 고귀한 목표를 되새겨보렴. 너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그렇다면 이런 상황쯤은 이겨내야 해. 해보나 마나예요. 로라는 레이첼 선생이 손을 뿌리쳤다. 나 같은 못난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로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허둥지둥 가방에서 손수건을 찾는데 그새를 못 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스스로 한심하던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로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